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1월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 언제나 여유와 따뜻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최근 LA 지역의 강절도 행각이 급증한 가운데 LA를 찾은 한국 관광객들도 소매치기 등 절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남가주 한인 식당들을 포함한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한 강절도 사건도 크게 늘어서 업주와 직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년 전과 비교해 무려 72%나 증가했습니다. 엔시노 지역에서 발생한 토막 살인 사건 살해 용의자로 피해자 남편이 체포됐습니다. 장인 장모도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남가주의 한 유대교 회당에 차량을 몰고 돌진한 여성이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날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젊은 층이 시간당 18달러 수준의 저임금과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LA 총영사관이 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 재외국민 부재자 신고를 위한 접수 장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는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11월 이후 1년 만이자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경제수장도 만나 현안 조율에 나섰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은 디커플링에 대한 욕구가 없다고 말했고 중국의 부총리는 양국 경제관계를 복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잔액이 2년 만에 처음으로 1조 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딜러들이 새로운 채권을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전쟁 계획을 세운 작전의 본거지를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질 석방 협상 진전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가자 지구를 무기한 점령할 것처럼 했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우려와 함께 이스라엘 내부의 이견 등의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매일 4시간씩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인도적 통로가 열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전면 휴전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무기 지원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압력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몇몇 연방 의원들이 투명성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동관 한국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냈던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에 자진 철회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일 여권발 신당서를 띄우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적인 멘토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선으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을 만났습니다. 메이저리그 실버슬러거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후보에 올랐던 김하성 선수는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가 지명타자 부분에서 LA 다저스의 무키 베츠 선수가 외야수 부분에서 각각 실버슬러거로 선정됐습니다. LA 레이커스와 LA 클리퍼스는 오늘 각각 댈러스 피닉스와 원정 경기를 하게 됩니다. 두 팀 모두 현재 3연패 중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말을 앞두고 반발 매수세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6.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7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한국 정치, 한국 선거 관심 많으시죠? 그리고 또 투표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국외 부재자 선거를 위한 접수 장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업무를 시작한 것입니다.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를 치르기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일이 이번 주 일요일인 12일에 시작됨에 따라 LA 총영사관 2층에 국외 부재자 신고 신청을 위한 접수 장소가 설치돼 본격적인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 개시일인 11월 12일은 일요일이지만 이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영사관 2층에 마련된 접수 장소에서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접수합니다.
평일에는 총영사관의 근무 시간 중에 유권자 등록 신고 신청을 받습니다. 유권자 등록 신고 신청은 사전 예약 없이 LA 총영사관을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공간 방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ova.nec.go.kr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LA 총영사관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남가주 지역의 유권자 등록률과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총영사관 민원실과 지역 한인회, 교회와 사찰 등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포스터와 안내 리플렛, 유권자 등록 신고 신청서를 비치하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유권자 등록 신고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 원거리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서 순회 영사 일정에 맞춰 찾아가는 유권자 등록 신고 신청 접수팀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투표는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실시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비어있는 호텔이나 모텔, 아파트 등을 노숙자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프로젝트 홈키를 위해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억 5,640만 달러를 투입해서 각 지역 노숙자 주거지 제공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예산은 LA와 리버사이드, 몬트레이, 샌프란시스코, 알라메다, 프레즈노 같은 12개 카운티에서 진행되는 노숙자 주거지 제공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노숙자 주거 유닛 556개 신설에도 투입할 방침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LA 카운티 비자치지역 내 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렌트비 인상률이 당초 최대 8%에서 4%로 제한됩니다. 지역이 좀 혼동스럽죠? LA 카운티 비자치지역 내 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렌트비입니다. 비자치지역. 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7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임대료 안정 및 세입자 보호 조례를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렇게 렌트비 인상폭이 최대 4%로 제한된 것입니다. LA 카운티는 팬데믹 시작 후 렌트비를 동결했다가 팬데믹이 종료된 지난해 3월부터 최대 3%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어서 내년 1월부터는 건물주가 최대 8%까지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인상폭을 넓혔지만 어제 다시 4%로 낮춰 제한한 겁니다.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밀린 렌트비를 내지 못한 주민들의 퇴거가 이어지고 있어 렌트비가 8%까지 인상될 경우 감당할 수 없어 거리로 나오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렌트비 인상폭 조정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는 내년 6월 말까지 렌트비 인상 제한 조치를 통해서 경제적 영향에 미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사한 후 조례 적용 기간을 다시 연장할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앰뷸런스 차량 호출에 대한 과다 청구가 금지됩니다. 게빈 닙섬 주지사가 서명한 새로운 법 AB 716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네트워크 소속 앰뷸런스 이용료 이상의 청구는 금지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해부터 발효된 연방법 노 서프라이즈 법에 따라서 앰뷸런스, 헬기 등에 대한 과다 청구는 금지됐지만 지상 앰뷸런스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지상 앰뷸런스 운영사는 4곳 중 3곳꼴로 보험사와 협약이 되지 않은 네트워크 비소속 업체입니다. 이로 인해 앰뷸런스를 탔을 때 통상 평균 비용이 $1,209에 달하고 이것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새로운 법은 네트워크 비소속 앰뷸런스 운영사가 환자에게 네트워크 소속 앰뷸런스가 청구하는 금액 이상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무보험자에게도 청구액 한도를 제한해 과다 청구를 막게 됩니다. 신문은 LA타임즈는 새 법에 따라서 시행 첫 해에만 캘리포니아 주민은 앰뷸런스 1회 이용 시 $1,100 가까이 절약할 수 있고 비응급 상황에 드는 비용은 $800 이상 아낄 수 있게 됐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LA타임즈는 또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앰뷸런스 청구서를 받았다면 바로 지불하지 말고 보험회사와 상의할 것을 권했습니다. 특히 청구액이 많을수록 앰뷸런스 운영사는 조급하게 납부를 요구하게 되지만 오히려 청구액 인하를 요구하고 또 보험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청구서 사본을 첨부해 신고하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젊은 층이 저임금과 장시간 근무 시간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UCLA가 발표한 조사입니다. 저임금 얼마를 받길래 18달러입니다. 장시간 근무 얼마나 일하길래 8시간입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상이 제가 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UCLA 노동센터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연령으로 구성된 젊은 층이 전체 근로자 12%에 달하는데 이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젊은 층 근로자 가운데 64%가 시간당 18달러의 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당 임금이 16.90이에요. 보고서. 다시 한번 제가 잘 훑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60%는 현재 받는 임금으로는 생활비용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젊은이들이 풀타임 커리어로 접어들기 전 잠시 저임금 서비스 직종에 종사한다는 고정관념과는 달리 많은 젊은 층들이 수년 동안 저임금 서비스 직종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젊은 층 근로자 중 40%는 술집이나 식당, 소매업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층이 종사하는 서비스 직종은 손님을 직접 대하는 프론트라인 잡들이 대부분이라 코로나 팬데믹 동안 젊은 층 근로자들이 건강상 위험을 무릅쓰고 일터에 나와야 했다라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UCLA 노동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젊은 층에는 가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저임금을 벌고 있음에도 이들의 임금이 가계에 미친 영향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젊은 층 근로자 중 절반은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과반수가 대학에 재학 중이며 4분의 1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주 젊은이들 중 4분의 3은 유색인종으로 나타났고 과반수가 라티노로 나타났는데 대학교를 졸업해도 시간당 18달러 이상의 직장 잡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 제가 다시 한번 잘 확인해보고 추후에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에서 한인 식당을 포함한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한 강졸도 사건이 증가해서 업주와 직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식당 대상의 강졸도 사건은 범인들에 대한 체포율은 낮고 체포된다 하도 대부분 보석금 없이 풀려나서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치안 불안을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LAPD 자료의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LA에서 요식업소 대상의 침입 절도 사건은 76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할 때 72% 증가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올해 LA에서 벌어진 761건의 요식업소 대상의 침입 절도 사건 중 범인이 체포된 경우는 단 16건에 불과했고 체포율은 20.1%에 불과한 것입니다. NBC 뉴스는 경찰과 법원의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체포된 범인 가운데 일부는 보석금 없이 곧바로 풀려나기도 했고 풀려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LA 카운티 검찰이 풀려난 범인들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비폭력 범죄로 간주했지만 추후 재범자라는 것이 명백해진 후에는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범죄자들의 표적이 된 요식업소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처음부터 강화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키 관리 현황 점검과 직원들에게 보안 교육과 감시 카메라, 경보기, 자물쇠 같은 보안 장치 점검할 것, 또 중요 재산을 외부에 놔두지 않기를 조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럽에 갈 때는 소매치기 반드시 주의해라 라고 해서 유럽용 손가방 또 유럽용 가방 매는 법, 유럽 여행 때 주의해야 할 점 뭐 이런 것들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제 LA도 만만치 않습니다. LA 일원의 강절 땡각이 급증한 가운데 LA를 찾는 한국 방문객들도 타운 인근 관광지에서 소매치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갑, 여권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아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한국 관광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남성 김 씨는 지난주 관광차 한국에서 LA를 방문했다. 그로브몰의 파머스마켓을 둘러보다 소매치기범에 의해 지갑 등 귀중품을 도난당했습니다. 김 씨는 가방 밑에 뜯어진 흔적을 발견했는데 소매치기범들이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방 밑을 뚫고 지갑을 훔쳤다며 소셜미디어에서만 보던 소매치기의 피해를 자신이 입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나마 여권은 도난당하지는 않았지만 크레딧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도난당하는 바람에 일단 그로브몰 관할 지역인 윌셔 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하러 갔지만 언어나 현지 사정에 서툴어 경찰서에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의 권고로 LA 총영사관에 연락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최근 김 씨처럼 LA에 관광 왔다 타운이나 타운 인근에서 절도행각 피해를 입는 한인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현지 사정에 어두워 절도행각 피해를 입어도 경찰 신고 방법 등을 잘 몰라 LA 총영사관에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A 총영사관은 LA를 방문한 한인 관광객들이 강절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 LA 경찰국에 피해 신고 리포트 작성을 직접 대행하지는 않지만 피해 신고 접수 방법 등과 관련된 절차들에 관해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경환 외사협력관계 영사입니다. 신고하라고 안내를 해드죠. 지금 LAPD나 LASD 대부분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히 언어 문제로 신고를 주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911에 전화해서 코리안 스피킹이라고 얘기를 하면 LA를 찾는 한국 관광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접수되는 피해 신고는 절도범들이 관광객들의 렌탈 자동차 유리창문을 부수고 여권이나 지갑 등 귀중품을 훔치는 경우입니다. 특히 여권이 도난당했을 경우 당장 한국 입국이 어려워 피해자들이 가장 당황스러워합니다. 영사관에 따르면 LA를 방문한 한국 관광객들이 유독 렌트카 속에 놓아둔 소지품을 도난당하는 이유는 한국 사정만 생각하고 잠깐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거나 하는 동안 길거리에 주차한 렌탈카 안에 소지품을 운전석이나 조수석 등에 그대로 놓아두고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렌트해서 관광을 하잖아요. 근데 주차해놓고 관광을 하고 오면 차량 내에 소지품이 도난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소지품, 여권, 지갑 이런 거를 도난당했다 이런 식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만약 여권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임시 여권을 총영사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바로 총영사관에 연락을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권이거든요. 여기 911에 신고를 하라고 하고 경찰 리포트를 받으라고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객이다 보니까 바로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긴급 여권을 발급받으시라고 안내를 합니다. 한국에서 관광차 LA를 방문한 한인들 중 강절도 등 피해를 입은 관광객들은 LA 총영사관이 24시간 운영하는 한라인 213-700-1147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엔신도 지역의 대형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던 여성 사체와 관련해 유력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 경찰 당국은 지난 8일 밤 기자회견을 통해서 올해 35살의 세무엘 하스켈을 이 토펜가 몰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닐봉지에 담겨 발견된 여성의 이 사체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하스켈의 아내 메이 하스켈 신체 일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하스켈 부부와 세 자녀 그리고 장인 장모가 타자니아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었고 세 자녀는 현재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스켈의 장인과 장모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이들을 찾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라진 하스켈 소유의 차량 2대에 대한 수색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한복판 윌셔 볼루버드와 킹슬리 드라이브 대로변에서 폭행치사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흑인 남성 용의자를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7시 40분 윌셔 볼루버드와 킹슬리 드라이브 인근에서 흑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59살의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괴한에게 폭행을 당한 남성은 끝내 사망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자는 주변 시민이 만류할 때까지 피해 남성을 계속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후 용의자는 킹슬리 드라이브 북쪽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30, 40대 용의자 사진을 공개하고 목격자의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LA를 포함한 남가주 전역에 폭우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대기예강 폭우가 다음 주 수요일인 15일 남가주 지역을 강타해서 일부 지역에는 최대 4인치의 강우가 예상된다고 밝혔고 홍수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15일부터 17일까지 LA 대부분 지역에 1인치에서 2인치 사이의 비가 내리겠고 산간 지역에는 최대 4인치의 비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남가주 전역에는 2에서 5인치의 비가 예고됐고 이 비와 함께 낮 기온도 70도 이하로 떨어져서 60도 중반대 쌀쌀한 날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약 22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도 이제 다민족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내 이민자 수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로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내 외국인 주민 수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입국 통제 등으로 감소세를 나타났지만 코로나 사태 해소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한 주택가에서 중고차 거래 성사 직전에 사슴이 갑자기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소식인지 KBS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저지의 한 주택가인데요. 아유 깜짝이야. 뭐가 날아들었죠? 갑자기 가정집 앞마당으로 날아든 야생 사슴 한 마리가 차 2대를 뛰어넘고 맨 끝에 주차된 트럭 짐칸까지 날아갔다가 도망가네요. 다행히 다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자세히 볼까요? 해당 트럭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놓았던 매물이었던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날아든 사슴 때문에 트럭의 측면 이렇게 찌그러졌고요. 때마침 저 차 보이시나요? 트럭을 보러 판매자 집 앞에 구매자가 도착한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꼬이게 됐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유로 멀쩡한 중고품에서 순식간에 파손 물품이 돼버린 트럭. 구매자도 판매자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결국 판매자는 원했던 금액보다 $1,000나 낮춘 가격에 이 중고 트럭을 팔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더 뉴스였습니다. (11월 10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은 오후가 되면서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낮 기온은 2, 3도가량 내려앉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은 그러나 다시 5, 6도가량 높아져서 한낮에는 보다 맑고 포근한 주말 날씨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짙은 구름이 머물겠고 수요일부터는 곳곳에 비 소식이 나와 있어 다음 주는 보다 흐리고 쌀쌀한 가을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9도, 46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1도, 48도, 해안 지역은 73도, 51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초겨울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낮 최고 기온은 45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주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어제 대언론 전화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 APEC 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대면 정상회담을 한 것은 작년 11월 발리 회담 이후 1년 만이자 두 번째입니다. 고위 당국자는 회담 의지에 대해서 미중 양자관계, 개방적인 소통선 강화 및 경쟁의 책임있는 관리 중요성,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와 초국가적 이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수년간 양보 없는 전략 경쟁 속에 경쟁과 갈등으로 점철됐던 양국 관계가 최근 빈번한 고위급 교류와 함께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의 정점에서 열립니다. 따라서 회담이 양국 관계 전기를 제공할지 국제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담 결과물에 대해 일부 결과는 실질적이고 과거와는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합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로 예상되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경제수장이 먼저 만나 현안 조율에 나섰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은 중국과 분리되는 디커플링에 대한 욕구가 없다고 말했고 중국 부총리는 양국 경제관계를 복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두 번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경제 수장이 만났습니다. 세계 경제 자르로 불리는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중국의 재정금융사령탑인 허리펑 부총리입니다. 양측은 이틀 동안 미국의 수출 통제와 중국의 무역 관행 등 경제 현황과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합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과 경제가 분리되는 재앙과 같은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no desire to decouple from China. A full separation of our economies would be economically disastrous for both of our countries and for the world. 다만 공정 경쟁을 막는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서는 직접 우려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허리펑 부총리는 미중 간 경제무역 관계를 원래 궤도로 돌려놓는 수단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담 목적은 미중 정상이 제시한 과제 이행이라며 경제와 투자 분야의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과 동맹의 국가안보를 위해 특정 분야를 겨냥한 조치들과 함께 오해나 오판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6년 만에 미국 방문이자 1년 만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미중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2주 연속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7.5%입니다. 여전히 높죠. 프레디맥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샘 케이터는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가계부채는 주로 모기지 상환이나 신용카드 사용, 학자금 대출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높은 생활비도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주택시장 침체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주택 매수 수요가 반짝 증가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의 동결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금으로서는 금리를 올리겠다는 쪽에 힘을 싣지는 않고 있지만 내년에라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아예 문을 닫아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최근 물가와 임금 압력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투자자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종료했다고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어제 IMF 주최 컨퍼런스에서 앞으로의 정책과 관련해 완화보다는 긴축 쪽에 더 무게를 두는 이유를 설명해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냉각되고 있다는 증거가 더 많이 나올 때까지 연준이 역사적인 금리 인상의 중단을 선언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대응과 관련해 과거에 헤드페이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헤드페이크란 일정 방향으로 움직이던 금융상품 등의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파월 의장은 과거 물가 압력이 한동안 완화했다가 다시 상승해 연준 인사들을 놀라게 했던 일을 다시 상기시킨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말 무슨 계획 있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또 대체 공휴일로 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네. 오늘 베테랑스데이 대체 휴일로 오늘 쉬는 날입니다. 연방 공휴일이에요. 네,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또 주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계획 있으십니까? 주말인데 삼겹살 아니면 주말인데 스테이크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저도 오늘 저녁에 고기를 좀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몸이 허해요 요새.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소고기 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연방농무부는 쇠고기 소매 가격이 1파운드당 8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통계 집계 이래 최고가, 지금 소고기 값이 최고가를 친 것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생우 가격도 파운드당 1.79달러를 넘어서면서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쇠고기 가격이 치솟는 것은 축산 중심지인 남서부를 덮친 가뭄 탓입니다. 텍사스와 캔자스, 루이지애나 등에서 지난해부터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0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다라고 연방농무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축산 농가는 목초지에 방목해 키우면서 건초를 틈틈이 먹여 소 살을 찌우는 방식으로 키우고 있는데 가뭄 때문에 풀이 귀해지면서 이 같은 사육 방식에 따른 비용이 커졌고 쇠고기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질병인 치쿤구니아열 예방 백신을 세계 최고로 승인했습니다. FDA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프랑스 제약사 발레바가 개발한 백신 익시크를 치쿤구니아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큰 18세 이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치쿤구니아열은 치쿤구니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게 물려서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주요 증상은 40도에 가까운 고열과 관절통, 근육통, 두통, 발진 등입니다. 댕기열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치쿤구니아 열병이 상대적으로 진행 속도가 느리고 오래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약은 따로 없으며 휴식이나 수액 보충, 해열제 같은 증상 완화를 위한 대증요법으로 대부분 큰 후유증 없이 호전되지만 사망률도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수개월에서 수년간 관절통을 겪을 수 있고 심근염, 뇌수막염 같은 중증 합병증을 얻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계절적인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잘 느끼기 힘들죠. 나중에 자연재해가 일어난 뒤에 기후변화 때문이었다라고 하면 그냥 고개를 끄덕일 정도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 가장 몸으로 빠르게 느끼는 것들은 바로 역시 동식물들이죠. 동식물의 생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KBS입니다. 경쟁자를 피해 사냥 시간을 달리했던 동물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온이 오르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으로 가보겠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사자나 표범 등 야행성 동물들의 활동 시간이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잠을 자는 주행성 동물이자 멸종 위기에 처한 치타와 야행성 동물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이 8년 동안 치타와 사자 등 53마리의 대형 육식동물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뒤 위치와 활동 시간을 기록하고 일일 최고 기온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의 최고 기온이 45도까지 치솟은 날에 치타의 야행성이 증가해 다른 야행성 포식자와 겹치는 사냥 시간이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식동물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사냥을 하는 건 분쟁을 피하기 위해 오랜 시간 진화한 행동 패턴 중 하나인데요. 연구팀은 치타가 적대적인 동물과 마주칠 확률이 더 커졌고 먹이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자지구 민간인 대피를 위해 매일 특정 시간대에 교전을 중단하는 방안이 현실화됐습니다. 휴전에 대한 기대도 나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정식 휴전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KBS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루 4시간씩 가자지구 북부에서 군사작전을 멈춘다고 미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작전 중단 3시간 전에 해당 장소를 발표하면 가자 남부로 향하는 두 갈래 통로를 이용해 민간인 대피는 물론 대규모 구호물자 수송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요구했던 인도적 통로가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Israel has an obligation to fully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 and we believe these pauses are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그러면서 하루 8만 명 수준의 피난민 규모는 물론 100대 안팎 낀 구호물자 트럭도 계속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일시적 교전 중단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In specific locations for a given period of a few hours here, a few hours there, we want to facilitate a safe passage of civilians away from the zone of fighting. 하지만 이미 하던 것이고 전투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시적 교전 중단은 이스라엘 측 독자적 결정으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전면 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민간인 보호와 별개로 하마스 축출에 나선 이스라엘 지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하마스는 교전 중단 협의가 없었다며 주민 이동 금지령을 유지했지만 이스라엘 측 맹공으로 가자지구 통제력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군이 연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공습과 지상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학교에서 수십 명이 추가로 숨졌다고 오늘 알려졌습니다.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의 무함마드 아부살리마 병원장은 오늘 아침 알라스르 마을의 알브라크 학교를 겨냥한 미사일과 포격으로 50명 정도가 순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사망자 숫자는 외부에서는 공식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의료진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알시파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4곳에 대해서 공습이 이루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 최대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이 공습을 받아 1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알시파 병원에서 수십 명이 중상을 입었다면서도 사망자는 현재 1명만 확인됐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된 동영상을 통해서 알시파 병원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팔레스타인 매체에 올라온 병원 현장 영상을 보면 이 가자지구 피난민들이 묵고 있고 또 기자들이 주변 상황을 살펴보는 장소인 주차장에 공습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워치, 스마트폰 이런 걸로 많은 정보들 검색하시죠. 이게 한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2단계가 될까요? 인공지능 비서가 나왔습니다. One of the things I like most about messaging is getting caught up. My AI summarizes what's important, so I don't have to go back and read every message. Catch me up. Yanir asked if you want to get hook fish with Sam this week. Michelle sent some notes about today's 인공지능 design 기술이 sync. 고도화하는 가운데 Andy and 스마트폰을 Adam are 대체할 on their 것으로 way. 주목받는 웨어러블 AI 기기가 나왔습니다. 옷에 붙이는 건데요. 애플 디자이너 출신인 임란 초드리와 베사니 본조르노 부부가 스마트폰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한 스타트업 회사 휴메인이 내놓은 것입니다. 이 AIP는 명함 정도 크기의 기계로 옷의 자석으로 고정하는 비서입니다. 스크린 없이 음성과 터치를 통해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 있고 모든 정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디를 가슴에 달아놓고 어떻게 화면을 보나? 그 화면은 손바닥에 나옵니다. 그리고 터치가 아니라 손가락을 이렇게 튕긴다고 그러죠. 손가락 탁탁 튕기면 그냥 다음 화면, 원하는 화면 툭툭 넘어갑니다. 물건을 살 때도 나의 생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AI 비서가 이 물건이 너에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정보도 줍니다. 세상에 많이 왔습니다. 휴메인은 이 기기 가격을 $699로 일단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이동통신사 비용은 따로 추가가 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2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실버 슬러거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김하성 선수 이름을 올렸는데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김하성 선수 2할 때 타율을 가지고 실버 슬러거 일단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합니다. 실버 슬러거는 각 부문 포지션별 가장 잘했던 선수에게 주는 상입니다. 유틸리티 부분에서는 코디 벨린저가 수상하게 됐습니다. LA 다저스에서는 무키 배츠가 외야수 부분에서, 그리고 LA 에인저스에서는 오타니 선수가 지명타자 부분에서 실버 슬러거를 수상했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 두 축구 대표팀 공격 콤비가 내일 새벽 4시 반 프리미어리그 코리안 더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각각 8골과 6골을 터뜨린 골잡이들의 대결이라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올 시즌 스트라이커로 바뀐 손흥민의 변신은 대성공으로 불릴만 합니다. 11경기에서 8골, 득점 공동 2위, 2골을 추가하면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기록도 쓰게 됩니다. 지난 첼시전 날카로운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지만 옵사이드로 취소된 아쉬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리그 첫 패배를 당했고 메디슨과 판더펜 등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뛰기 어려워 손흥민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Assume he'll be out for a little while. Matters, got a knock on the ankle. We'll just have to see how he is. 일찌감치 훈련장에 도착하고
What time does your alarm go off in the morning? That's what I want to know. No? 20 past 7. That's early. 팀 분위기를 주도하는 등 손흥민은 경기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울버햄프턴 황희찬의 기세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리그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프리미어리그 입성 이후 최고 활약입니다. 황희찬은 리그 득점 순위 공동 6위로 팀 내 최다 득점자이고 손흥민을 2골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영표와 박지성이 손을 맞잡은 맨유 토트넘전과 손흥민이 기성용을 상대로 골을 터뜨린 2017년 토트넘 수완지전 등에 이어 카타르 월드컵 16강을 함께 이끈 손흥민 황희찬의 맞대결은 팬들의 머릿속에 기억될 또 하나의 코리안 더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어제 NBA 경기 LA 레이커스, LA 클리퍼스 경기 없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오늘 댈러스와 LA 레이커스는 오늘 피닉스와 경기를 하는데 모두 강팀들과 경기를 하는 거죠. 클리퍼스는 제임스 하든이 합류한 이후에 그렇다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3연패 중입니다. LA 레이커스도 뭐 비슷한 그런 3연패 중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시즌 초반입니다. 그래서 뭐 성적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긴 좀 뭐하지만 LA 클리퍼스 현재 시즌 3승 4패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NFL 경기 이번 주말에도 경기 역시 있죠. LA 차저스 디트로이트와 경기를 하는데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경기 펼칠 수 있을지 지금 LA 차저스의 올 시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큰데 LA 차저스가 그 기대에 부합해 줄 수 있을지 벌써 이제 NFL 같은 경우는 시즌 중반 접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A 차저스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부응해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대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요. 지금 LA 차저스는 시즌 4승 4패 기록 중입니다. 캔자스시티가 있기 때문에 NFL에서 뭐 이 조 1위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도록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LA 램스는 이번 주 바이 하는 주간, 경기 없는 주간입니다. LA 램스는 현재 시즌 3승 6패 기록 중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뉴욕 마라톤 대회에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의족을 끼고 참가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하얀 티셔츠를 입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이 남자는 로만 씨인데요. 그냥 보기엔 신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로만 씨는 의족을 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인 로만 씨는 러시아와의 전쟁에 참전했다가 지뢰가 폭발해 오른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의족을 끼고 다시 전쟁터에 나가 감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만 씨는 뉴욕 마라톤 대회까지 출전했는데요. 다친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He declares that when you survive what I survived, you have to have a bigger mission. You need to do something with your life. 로만 씨는 5시간 54분 54초의 결승선으로 들어왔고 아내가 완주 메달을 목에 걸어줬습니다. 로만 씨는 이제 내년 3월 도쿄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